아내의 묘비 앞에 섰을 때 나는 60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박선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위로 겨울비가 차갑게 내렸고 나는 우산도 없이 그 빗물을 온몸으로 맞았다. 내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움은 마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대변하는 듯했다. 내 성공, 내 부, 내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차가운 돌멩이 하나보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아내의 사진 속 환한 미소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날 아침을 떠올릴 뿐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60세 정년을 앞두고 있었다. 젊은 시절부터 회사에 모든 것을 바쳤다. 가족을 위해,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마침내 나는 임원 자리에 올랐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늘 내게 당신은 돈 버는 기계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외로움을 눈치채지 못했다. 결국 아내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혼자가 되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빴고 넓은 집은 나를 외롭게 만들었다. 나는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나는 퇴직을 앞두고 무기력증에 시달렸다. 회사에 나가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싫었다. 나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삶은 완벽하게 텅 비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전단지 하나를 발견했다. 60세, 홀로 떠나는 묻지마 관광. 묻지마 관광은 목적지도,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채 무작정 떠나는 여행이었다. 나는 그 전단지를 보는 순간 마치 내 삶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계획을 세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떠나고 싶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전단지에 적힌 장소로 나갔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은 나처럼 혼자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나와 같은 공허함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들과 섞여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정해진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출발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었고 나는 그 낯선 풍경 속에서 알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버스는 달리고 또 달렸다. 나는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여자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에 알 수 없는 위로를 느꼈다. 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저도 혼자입니다. 남편은 있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나는 그녀의 손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는 내게 괜찮아요라고 속삭이며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나는 그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위로 이상의 것을 얻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우리는 여행 내내 함께였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걸었고, 함께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름은 김은숙이었다. 그녀는 나처럼 외로웠고, 나처럼 사랑을 갈망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았다. 나는 그녀를 내 삶의 전부로 만들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 옆에 있어줘 라고 말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나의 파멸이 시작되었다. 묻지마 관광은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은숙과의 인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우리는 여행이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는 매일같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나의 전화를 기다렸다. 우리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다. 나는 은숙을 다시 만나고 싶었다. 단순히 전화 통화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었고, 그녀의 손을 잡고 싶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 우리는 한적한 공원에서 만났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그녀에게서 내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였다.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그녀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 그녀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다. 자식들은 이미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그녀에게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숙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내 말에 그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나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나는 그녀를 구원하고 싶었다. 그녀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느꼈다. 우리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나는 그녀와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았다. 우리는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행복했다. 나는 그녀에게 아낌없이 돈을 썼다. 명품 가방,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예전에 아내에게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는 것에 나는 기쁨을 느꼈다. 은숙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익숙해지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고 나는 그 미소를 보는 것이 좋았다. 나는 그 미소가 오로지 나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미소가 순수한 행복이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물질적인 풍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은숙에게 더욱 매달렸다. 은숙 씨, 나를 떠나지 마.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나의 이기적인 말에 그녀는 당황한 듯했다. 선생님,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저에게는 가정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했다. 더 비싼 선물을 사주고 더 자주 만남을 가졌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그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나의 이런 행동들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내가 주는 행복과 함께 나로 인해 생긴 죄책감과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해했지만 동시에 괴로워했다. 나는 그런 그녀를 보며 소유욕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너는 망설이는 거지? 나는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아내의 유품들, 아이들의 전화, 모두가 멀게 느껴졌다. 나는 은숙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내 남은 삶의 행복을. 하지만 나는 그녀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 역시 나처럼 외롭고 불안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서로를 파괴하고 있었다. 우리는 이 비극적인 관계의 끝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다. 은숙과의 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지점까지 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완전히 중독되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더 이상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삶의 전부였다. 나는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우리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반지를 건넸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게 뭐예요? 선생님, 은숙 씨, 이제 내 옆에 있어줘. 내가 당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게요. 내 말에 그녀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가정이 있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가정 남편이 당신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매일 술에 취해 당신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잖아. 내가 당신의 삶을 바꿔줬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가정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어. 나의 격한 반응에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니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레스토랑을 뛰쳐나갔다.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가지 못했다. 나는 그곳에 앉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나의 소유로 만들고 싶었을 뿐이다. 나는 그녀의 삶을 망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나는 내 차가운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지만 마치 유령이 운전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힘들게 이룬 성공도, 가족도, 심지어 내 존재 자체도. 나는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 수 없었다. 내 안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잠들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내 가슴은 더 격렬하게 아파왔다. 나는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나는 이미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아내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게 보여주었다. 내 휴대폰 화면이었다. 은숙과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이, 그리고 그녀에게 보냈던 비싼 선물들의 영수증들이 화면 가득 펼쳐져 있었다. 아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휴대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나 알고 있었어.
아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들렸다. 언제부터인가 당신이 변하는 걸 느꼈어.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늘 손에서 놓지 않았고,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어.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나 자신이 완벽하게 비밀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그렇게 외로워하는 줄 몰랐어. 나도 당신에게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나 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배신할 필요는 없었잖아.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용기가 없었다. 나의 죄책감은 너무나도 무거웠고, 나의 이기적인 선택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헤어져요. 아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내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다. 당신을 용서할 자신이 없어. 당신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게 건넸다. 서류에는 이미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는 펜을 들었지만 내 손은 덜덜 떨렸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 행복, 그리고 나 자신까지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내 이름을 적었다. 잉크가 번지는 것을 보며 나는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내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그곳에 혼자 남아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의 가정이 파괴되었다. 나의 성공은 빛을 잃었고 나의 삶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왔다. 아니, 시작점보다 훨씬 더 비참한 곳으로 떨어졌다. 나는 빈 껍데기만 남은 채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나는 집을 나왔다. 아내는 이미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내 삶에서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대리에게 맡기고 나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내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은숙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나의 불성실한 태도와 스캔들이 회사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는 벗겨졌고 나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내가 만약 묻지마 관광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아내의 외로움을 눈치챘더라면, 그녀는 아직 내 곁에 있었을 것이다. 나는 폐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거나 밤늦도록 거리를 배회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의 옛 친구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아들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가 쓰러졌다고 왜 내 잘못 때문일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되는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어떻게 된 거야? 내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간 후 계속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이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내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내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아갔던 것이다. 나는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매일 병실을 찾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도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도,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나는 집을 나왔다. 아내는 이미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고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녀에게 전화를 걸 용기가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내 삶에서 떠났고 나는 혼자 남겨졌다. 그날 이후 나의 일상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나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회사의 모든 업무를 대리에게 맡기고 나는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았다. 내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만 만지작거렸다. 은숙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연락할 자격이 없었다. 그녀의 말처럼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했던 것이다. 며칠 후 나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나의 불성실한 태도와 스캔들이 회사에 알려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해고 통보를 받은 순간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이미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성공이라는 껍데기는 벗겨졌고 나는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비참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나는 나를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내가 만약 묻지마 관광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아내의 외로움을 눈치챘더라면 그녀는 아직 내 곁에 있었을 것이다. 나는 폐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거나 밤늦도록 거리를 배회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의 옛 친구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다. 결국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계세요. 아들의 말에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내가 쓰러졌다고 왜 내 잘못 때문일까? 나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원 복되는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들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어떻게 된 거야? 내 물음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당신이 이혼 서류에 서명하고 나간 후 계속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당신이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그런데 당신이 계속 연락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아내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나를 용서하고 싶었지만 내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빼앗아갔던 것이다. 나는 아내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나는 매일 병실을 찾아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깨어나기를 기도했다.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말을 들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성공도, 가족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나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내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을 그녀의 곁에서 보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러던 어느 새벽, 나는 아내가 내 손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물로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흐르자마자 그녀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나는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멈췄고 그녀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눈물은 내 손등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내 가슴에 새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내는 떠났다. 나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나는 그의 곁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아들은 그런 나를 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제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찾아온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나의 친구들과 사업 관계자들은 내가 스캔들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대부분은 오지 않았다.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납골당 안은 차갑고 적막했다. 나는 그녀의 유골함을 작은 공간에 안치하고 그곳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은 마치 그녀의 차가워진 손과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곁에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랑, 아이들의 존경,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까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그녀가 아끼던 화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다시 폐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거나 밤늦도록 거리를 배회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의 옛 친구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나는 매일 병실을 찾았다.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내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녀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밤을 그녀의 곁에서 보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다. 내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후회하는지. 그러던 어느 새벽, 나는 아내가 내 손을 잡은 채 미세하게 떨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깜짝 놀라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떨어졌다. 나는 그녀가 나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눈물로 내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빌었다. 선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녀의 눈물이 흐르자마자 그녀의 심장 박동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나는 다급하게 간호사를 불렀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멈췄고 그녀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하염없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목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눈물은 내 손등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내 가슴에 새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내는 떠났다. 나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나는 그의 곁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아들은 그런 나를 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제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찾아온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나의 친구들과 사업 관계자들은 내가 스캔들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대부분은 오지 않았다.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납골당하는 차갑고 적막했다. 나는 그녀의 유골함을 작은 공간에 안치하고 그곳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은 마치 그녀의 차가워진 손과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곁에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랑, 아이들의 존경,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까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그녀가 아끼던 화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다시 폐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거나 밤늦도록 거리를 배회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의 옛 친구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아내가 내 손을 잡은 채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나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놓지 못했다. 그녀의 마지막 눈물은 내 손등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내 가슴에 새겨졌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행동은 더 이상 내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아내는 떠났다. 나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아들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그는 엄마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나는 그의 곁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에게 다가가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었다. 나는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아들은 그런 나를 보며 원망의 눈빛을 보냈다.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나는 그제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다. 찾아온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나의 친구들과 사업 관계자들은 내가 스캔들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대부분은 오지 않았다. 나는 검은 양복을 입고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나는 아내의 유골함을 들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납골당 안은 차갑고 적막했다. 나는 그녀의 유골함을 작은 공간에 안치하고 그곳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은 마치 그녀의 차가워진 손과 같았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의 곁에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사랑, 아이들의 존경,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존경심까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그녀가 아끼던 화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다시 폐인이 되었다. 하루 종일 술만 마셨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거나 밤늦도록 거리를 배회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나를 피했고
나의 옛 친구들은 나를 외면했다. 나는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은숙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동창을 통해 들은 소식이었다. 그녀는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나에게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었다. 그녀는 나를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연락하는 대신 그녀의 집 근처를 배회했다. 나는 그녀의 집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불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행복할까? 아니, 나처럼 불행할 것이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우리는 모두 불행해졌다. 나는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은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다시 아내의 묘를 찾았다. 차가운 묘비 앞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아들과 딸이 놓고 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아내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나의 삶은 정지된 영상처럼 멈춰버렸다. 나는 매일같이 아내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 앉아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그녀에게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백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차가운 묘비 앞에서 한없이 무너져 내렸다. 내 가슴 속에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여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다.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팍팍한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찾아갔던 묻지마 관광.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은숙.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얻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통해 내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싶다는 이기적인 욕망을 키웠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통해 나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을 뿐이다. 나의 욕망을 위해 아내를 배신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은숙은 내게 당신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이기적이었다. 나의 욕망을 위해 아내를 배신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나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성공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채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걱정했지만 나는 그들의 걱정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 담긴 실망과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을 피했다. 내가 만든 비극 속에서 혼자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은숙과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아내의 묘를 찾아가는 길이었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함께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피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나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나처럼 불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를 보지 못하게,
길게 숨었다. 나는 그날 밤 술에 취해 길거리를 헤매었다. 내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다. 내가 성공을 위해 그렇게도 달려왔던 이 세상이 이제는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길게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묻지마 관광에서 단순한 위로를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내가 살았던 집으로 돌아갔다. 텅 빈 집은 낯설고 차가웠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내의 사진을 꺼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사진을 안고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내 삶은 영원히 비극으로 남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나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다. 넓은 거실, 값비싼 가구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나는 마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아내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다. 그녀가 즐겨 읽던 책, 그녀가 아끼던 화분, 그녀의 향기가 남아있는 옷들.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가 늘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곁에 없었다. 나는 그녀의 부재를 통해 그녀의 존재가 내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다. 나는 내 삶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60년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왔던가? 성공, 돈, 명예, 그 모든 것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나는 아내를, 아이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잃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없었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 나는 아내의 묘를 다시 찾았다. 차가운 묘비 앞에는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아들과 딸이 놓고 간 것 같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존경하는 아이들도, 그리고 나 자신도. 나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깨달았다. 나는 묻지마 관광에서 단순한 위로를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나는 아내의 묘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선영아. 정말 미안해. 나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나는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용서했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삶은 영원히 비극으로 남았다. 나는 매일 밤 아내의 사진을 안고 잠들었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나를 비웃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내가 얼마나 그녀에게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다시 아내의 묘비 앞에 섰다. 차갑고 단단한 대리석에는 사랑하는 아내이자 어머니 박선영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이름 위로 작은 먼지들이 내려앉았고 나는 그것을 손가락으로 닦아냈다. 내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움은 마치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대변하는 듯했다. 내 성공, 내 부, 내 이룬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차가운 돌멩이 하나보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나는 그곳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그날 아침을 떠올릴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 내 안의 모든 감정들은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나의 삶은 완벽하게 비극으로 끝났다.